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급락 나오고 나서 반등은 나오는데 뭐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크게 뭐 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시장이 위로든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뭐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급락이 나왔었던 그 트리거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그 트리거는 일단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 하나 네. 하고요. 하필이면은 그 연준이 있기 전에 그 일본 BOJ에서 금정위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렸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금리를 올릴 때 그 전날 금리 안 올린다는 루머가 도니까 네. 엔화가 153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157을 터치했었어요. 그때 일본 NHK에서 금리 올릴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일본 NHK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해버린 거였고 네. 올리고 난 다음에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0.5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했더니 그 이상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엔화를 굉장히 세게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가 도래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하필 이제 그날 그 다음 날이었나요? 발표가 났었던 실업률에서 쇼크가 나고 네. 그 다음에 난팜 지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엔화가 이제 초강세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엔캐리 자금이 되감았다 뭐 돌아왔다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일본 은행 쪽, 일본 그 시중은행 쪽에서는 엔화 자금이 돌아왔다라는 징후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설계가 됐었던, 그러니까 엔화를 숏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 자산, 달러 자산을 매수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되감기기 이제 들어갔던 그런 패턴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일본 은행에서 부총재가 나와 가지고 우치다나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죠. 시장이 원하면은 금리 안 올릴 수 있다. 불안하면은 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려고 했고, 시장은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 가지고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가능하다. 근데 시장은 계속 불안해하니까 심지어 그 페드워치 보면은 최대 연말까지 150bp까지 인하를 네.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그 그림까지 그려지게 되면서 이제 극도의 공포감이 심어졌다가 이제 지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그걸 돌렸었던 게 뭐냐면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 자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1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비제조업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돼 있다라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안도를 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전에는 꺼들떠보지도 않았었던 그 신규 실업 예. 뭐 이거 관련돼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왔네 이러면서 경기 침체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올라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펀더멘탈에 의해 가지고 흔들린 거라기보다는 이 센티멘탈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그게 과열이든 아니면은 과잉이든 아니든 그 AI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는 연초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거고 이게 계속 올라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숫자까지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던 차였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장 내부를 열어보면 경기 둔화 시그널은 계속 나왔었어요. 소비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자 수라든지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연준이 7월에는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하고 기대했는데 안 해버렸었던 거에 대한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쳤던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의 눈높이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매칭이 돼야지 시장이 좀 안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심지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은 어제였나 보니까 심지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9월 달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확률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25bp 인하를 제일 앞에 놓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그 시장을 어떻게 달래주고 또 안심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는 1차 가능성이 있는 거는 8월 22일 제가 20일로 적어놨는데 22일 날부터 잭슨홀 미팅이 24일까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데인데 여길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 그 경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은 여기서 그냥 꾸역꾸역 2,700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한 차례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의 눈높이는 그 9월 달에 금리나 얼마 할 건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pp에도 이거는 쇼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5pp 정도로 해주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CPI 발표하죠. 그 다음 달에 또 발표할 거고 올 이달 말에 또 넘펌 지수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경기가 침체가 됐어 안 됐어를 갖다가 시장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는 저는 8월 22일보다는 좀 합일점을 찾는 거는 9월 FOMC가 아닐까. 그러면 9월 FOMC 전후부터는 주가가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 사실은 3분기가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웅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트럼프가 피격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렸고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대선 기간에 오히려 의외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그걸 유지를 하려면 굳이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서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상황상. 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 관련된 인하의 뭐 횟수라든지 그 인하의 정도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금리 외에 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앞으로 좀 하반기 그 미국 주가든 우리나라 주가에든 미칠 뭐 매크로 변수 중에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커 보이는 거는 엔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그 아무래도 엔화 강세의 어떤 흐름이 네.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급하게 갑자기 네네. 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네네. 달러 자산을 팔아가지고 엔화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엔화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요번에 발표됐었던 그 비농업 고용자 수, 그 고용 수요코하고 또 실업률 4.3%가 일시적이었는지 이걸 네. 재차 확인하려고 이제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보다는 이제 9월 달에 오히려 이제 방향을 좀 그 FOMC 전후에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기 때문에 결국 9월 들어가 가지고 고용 쇼크 그다음에 실업률 쇼크가 일시적이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 것 같다. 그 정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발표하는 게 아마 전월 비해서 0.2% 정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난달 YOY로 했을 때 아마 3% 내외일 거예요. 네. 아마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제시가 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거꾸로 8월부터 9월까지 흐름이 꾸물꾸물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약간 불안한 그림이 될 건지 그럴 가능성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의 주도주로 뭐 명확히 나왔던 AI 반도체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 그 관련된 전반적인 최근 주가 변동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일단 우선 AI 과잉 투자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조정을 받고 싶었고 네. 울고 싶은데 네. 뺨을 제대로 때린 거잖아요. 네,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0 밑에까지 떨어졌다고 네.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향후 장이 만약에 선순환이 돼서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먼저 얻어맞고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과잉 투자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내년 지나가면 피크아웃 나올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 가지고 이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저기 AI 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의 주가 상승에 약간의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상승의 길기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도체 쪽에서 저는 우리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AI 쪽도 좋은데 네네. 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네네네. 또는 이제 서버 투자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레거시 제품의 가격 회복,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그림, 이런 그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의 대표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가격선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제 레거시 제품의 쇼티지, 특히 디램 쪽은 지금 쇼티지 얘기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HBM 쪽으로 전환을 했거나 그쪽으로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 그 디램 라인도 HBM으로 전환한 게 있는 데다가 신규 투자도 최근 2, 3년간 되게 저조했었고,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만큼 찍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아까 잠깐 그 도는 글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DDR5 뭐 8월에 15% 정도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 이제 말이 또 돌더라고요. 외신에서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그 레거시 제품들의 어떤 센티를 개선시켜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실적을 좀 개런티해주는 측면이 있고, 레거시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그 레거시 제품들이 좋은 거는 사실 서버 향의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AI 서버 말고 이제 일반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일어나는 게 원래는 2020년 이후에 일어났어야 될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분위기도 그랬었지만 또 그 뒤에 갑자기 AI 붐이 불면서 AI 서버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일반 서버 쪽으로 해서 투자가 좀 덜 진행이 됐었던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내년까지는 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이제 AI 장착되고 노트북에 장착되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컴퓨터 업체들, 노트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 연말 내년 초 목표가 뭐냐면은 그 노트북에 약 30% 정도를 갖다 AI형 노트북으로 이제 판매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또 때마침 교체 주기도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이 되면은 디램 낸드 쪽의 이 레거시 제품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면 하반기는 우리가 그냥 마냥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짧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님 보시기에 엔비디아 이번에도 2분기도 시장 예상하는 컨센을 만족하는 수준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IM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님 말씀하신 그 굉장히 공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드라마틱한 수요가 안 나온다. 이거 막말로 이제 삼성전자 그 3 최종 컬 테스트 통과하면 충분히 공급 가격이 나올 수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저기 IM 투자증권 소속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말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HBM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지금 캐파 가지고도 그 기존 오더량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런 게 이제 오더가 약간 좀 복수로 좀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HBM 쪽으로 삼성이 진출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레거시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일단 관심을 좀 가져서 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실적은 그 가이던스 수준은 맞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G200이었나요? 이번 블랙웰 출시가 좀 미뤄진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그 대만 쪽이라든지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숫자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번 분기 이후부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서프라이즈를 더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매출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반기에 이 엔비디아나 이런 AI 가속기 쪽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의 기울기는 이전보다는 좀 완만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일반 레거시의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 주도권을 하이닉스로부터 좀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그 HBM 시장에서 네. 그 NUF 방식을 쓰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네네. 경우 이제 저쪽에 NCF고 네네. 기술 자체의 차이라든지 수율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앞으로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12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네네.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데 네. 그동안 잘해왔는데 네네. 가만히 있다 그걸 뺏기겠느냐라는 네. 측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물량 싸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HBM이 이전과 같은 고수익을 누리는 게 네.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는 데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밖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숫자를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레거시 쪽에서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레거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워낙에 다른 회사 투자 못할 때 투자도 했었고 맞습니다. 캐파도 뭐 2배 이상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의 이익이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사님 보시기에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고 하면요. 네.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누라하고 자식 100원 다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정신이 네. 많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예년과 다르게 언론에다 이렇게 흘리는 내용들이 네. 실제로 그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BM도 언제까지 퀄테스트 통과할 거고 맞습니다.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네. 여전히 그러고 있고 네.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저기 TSMC를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잖아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시장에다가 그 삼성전자 정도의 위치에 있는 회사라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쪽보다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네. 신뢰를 얻어 가지고 삼성전자니까 믿을 수 있는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금 아마 그 DS 부문장 새로 바뀌시면서 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잡아내면은 과거에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삼성의 그림을 다시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기술에서 어찌됐든 레거시 쪽에선 글로벌 탑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D램 라인에선 당연히 탑이었었지만 지금 HBM 가지고 글로벌 탑이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또 그 안에 있는 레거시 제품도 또 말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여전히 저는 좀 유동성의 부족함.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네. 많고 네. 지금 이제 팔아가지고 이익 나는 돈을 가지고 주로 투자에 많이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구조 네, 자체가. 그런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자금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돈을 축적해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받으면 네, 네. 바로 투자하고 네, 해야 네. 되고 막 이런 네, 이제 네. 버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 성장 사이클이 정체가 되거나 꺾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좀 조심하면은 하이닉스도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잠재적인 부분에서 좀 딜레마인 것 같고요. 밸류는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PER로 잘 안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주식을 살 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이익이 안 나올 때이기 네. 때문에 고포일 네, 때죠. 맞습니다. 네. 보통 고포일 때 사고요. 네. 그다음에 PER 뭐 5배, 6배, 7배, 10배 뭐 이렇게 하면서 저포일 때 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주가 저희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올라가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전부터 뭐 구만전자에 맡기고 네, 네.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커가고 있는 단계이고 레거시 쪽이 살아나는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아직은 좀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도체 쪽은 PER보다는 PBR로 많이 네. 배수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네. 1.7 정도 되면은 그게 9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아주 막 확장 기간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레거시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네. 수요가 넘쳐가지고 쇼티지가 아니고 네. 공급이 지금 공급을 제한돼서 줄여서 그런 거죠?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땐 2배를 주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 1.7배 정도 그 정도 선이 적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저거를 동일하게 하이닉스에도 적용할 수 하이닉스 있나요? 같은 경우도 네.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크게 않아요. 않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거기에 조금 수준이다. 더 붙인다 그러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HBM을 계속 지금처럼 버벅거리게 되면 그러면 더 조금 붙을 더 수가 붙을 있겠죠. 수 있겠네요. 예,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PBR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앞으로 분기 실적 나오는 흐름에 따라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차 전지 최근 돌아가는 업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봐야 되는데 제가 웅달에서 이미 컨퍼런스 콜을 작년 4분기, 올 1분기 거를 했었고요. 네. 2분기 걸 하려고 좀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네네.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상반기 때만 해도 그래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 같아라고 얘기했었던 게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맞습니다. 뉘앙스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업체별로 뭐 별도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웅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7월 27일 날 그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네. 연중 고점 나온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을 넘어가면서 캐즘 구간 들어선 것 같다. 그래서 캐즘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을 때 제가 아마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 캐즘 구간 들어간 것 같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작년 연말에 다시 연말에 주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비중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1분기, 2분기 중에 쌀 때 사시라고 했는데 네. 솔직히 양심 고백하면은 저도 1분기, 2분기 중에 산 것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네, 네. 지금 시장은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계속 안 좋아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몇몇 기업체들이 밝힌 뉴스를 근거로 보니까 실적보다는 내러티브로 바닥을 좀 확인할 가능성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네. 실적은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내러티브라는 게 어떤 바닥 확인 가능성,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나 이런 숫자에 찍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서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앞으로 좀만 기다리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ESS. 북미 쪽에서 이제 ESS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북미 쪽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큰데 이게 성장률이 뭐 50%까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 큰데 문제는 그 제품들을 지금은 중국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중국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26년인가 27년부터 그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페널티를 부과해서 ESS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더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엔솔이랑 그 SDI가 네. ESS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주 얘기가 수주를 나왔죠. 받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결국 시간 문제지. 미국 시장 내에서 이 ESS 배터리를 갖다 제작해가지고 팔 수 있는 업체들 자체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이거나 아니면 일본 업체거나 네. 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을 가지고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가 그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LG엔솔이 5조 원어치 그 르노로부터 맞습니다. LFP 네. 배터리를 수주했는데 네. 이게 셀투백 방식으로 수주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셀투백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CATL에서 최신 버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랑했던 기술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엔솔이 어떻게 수주를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가지고 그 LFP 배터리 쪽에서도 결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 뒤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도 결국은 이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다들. 네. 이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결국 앞으로 유럽 내에서도 배터리가 유통이 되는 구조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 갖다 수입해서 쓰는 쪽보다는 유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내 진출해가지고 수율 다 잡고 그다음에 업체까지 해가지고 영업이 끝나가지고 가고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이것도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네. LFP 배터리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중국 애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쪽이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봤을 땐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여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노스볼트가 네. BMW에 공급하기로 했었던 배터리가 배터리 수율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이제 SDI로 지금 네, 네.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네, 네. 노스볼트가 유럽 배터리 업체 중에선 가장 배터리를 잘 만든다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수율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 대부분이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BMW 말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심지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의 주요 주주인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전면 검토 작업 들어갔다는 네, 네. 기사가 났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텐셜로 이제 깔릴 수 있는 앞으로 지금 당장에 뭐 계약했다고 해서 매출로 인식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만 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됐을 경우에 유럽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시장이 개화되는데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된다. 그리고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우리나라 EV3 그 다음에 뭐 그 현대 거 뭐였었죠? 캐스퍼. 네, 캐스퍼. 네, 그런 것도 이제 출시되고 반응 괜찮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 그 시트로엥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네. 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를 하는데 이 보급형 전기차가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기차가 시장을 확장하는데 그 제한을 두고 있는 제약 요인이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발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 폭발 위험 이거에 화재 대한 안전성. 두려움.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인프라예요. 네, 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 네, 네. 이게 왜 부각이 되냐면은 작년 연말 올 초까지 미국에서 방전 사태가 대량으로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고 보급형을 확장을 시키는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급해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EV3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 받게 되면 3천만 원 전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동급 사양 자동차 대비해 가지고 가격에서 네. 안 밀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었던 하나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을 조금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노이즈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가 네. 그동안 만들었었던 건데 잘못 알려져 있는 거 하나는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될 때 전기차 의무 도입제를 폐지하겠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연비 규제를 갖다가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벌써 일부 업체들 미국의 국적을 가진 일부 업체들이 네. 이미 전기차 쪽보다는 좀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는 느낌도 좀 보여들고 있는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축소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저는 이게 전기차 그 보급형 전기차들이 앞으로 얼마까지 가격이 다운되느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보조금 안 받아도 가격만 매칭이 그렇죠. 된다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게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양산이 됐을 때는 또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노이즈고 최근에 우리나라를 네. 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청라 네. 네, 아파트 쪽.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배터리가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열 관리가 좀 네, 네.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래서 배터리 그 원산지 네. 실명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도입한다, 네, 네.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6년부터 EU에서는 지금 도입을 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조금 겁나니까 조금 기피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배터리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산 배터리를 더 탑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사실 실적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바닥을 형성하고 또 주가가 반등하는 뭐 이번에 8.15 특사로 네. 그 이동채 결정 났더라고요 오늘. 예, 네. 이동철 회장 회장님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 나오시게 되면 그것도 센티적인 측면에서 트리가 될까요? 네. 에코프로 그룹의 긍정적인 네. 역할은 될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주가가 빠지니까 안 쳐다보고 있지만 네네. 거래소 이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리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금 이제 내러티브를 형성해주면 바닥을 좀 확인해주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벤츠 EQ의 그 화재 사건, 중국 페르시스 배터리 장착,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안정성을 알려서 유럽과 북미에서 조금 더 그 시장 점유율을 더 굳건하게 유지하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요새 전기차 얘기가 되게 많아졌는데요. 네네. 야, 전기차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번에 전기차 바꾸려는데 못 바꾸겠다,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중고차에 전기차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고 이게 수요 둔화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돌아다니는 얘기들만 들어보면 네. 전기차 포비아를 약간 좀 조성하는 듯한 그런 게 약간 좀 좀 있습니다. 네. 자극적인 보도들도 네,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지 어젠가 기사를 보면 네. 그 달리던 시내버스 불나가지고 네네. 그 기사도 나왔었고요. 네네. 불이라는 건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맞습니다. 오히려 뒤에도 네. 이제 자료가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워낙에 그 휘발성, 폭발성이 이제 네. 크니까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이 지금 시장을 좀 누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그 집합 단지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네. 일단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EQ 그 전기차 그 화재 나고 난 다음에 EV6가 또 네. 한 번 또 났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똑같이 그냥 그 네. 취급을 대부분 다 기사를 했는데 맞습니다. 네. 어떤 기사를 좀 보니까 거기서는 일단 이제 차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청라 쪽에서 이제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해 금액 단위 자체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네.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여기서는 지금 사실 EV 차량 한 대만 딱 네. 피해를 보는 이제 4,499만 네. 원이다. 이게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나왔었냐면은 이 차량의 그 하부 쪽만 이제 연소가 되고 다른 데는 소실되지 않았고 이게 배터리 열폭주에 네. 의한 그 화재가 이제 추정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감식을 통해서 규명하겠다고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EGMP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네네. 만들어진 놓은 네네. 배터리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열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BMS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어도 네. 이 규모를 갖다가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 최영석 네. 그 원주대학교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열폭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또 네.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내용을 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위에 보시는 내용이 이제 청라 쪽의 그림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 두 개 그림이 이제 그 충청남에서 아마 네. EV6 관련된 건데 끄집어내 가지고 밖에서 이제 완전히 네. 연설시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사들이 전부 보시면 전기차 포비아와 그러네요. 전기차 네. 포비아 이렇게 네. 쭉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 전기차 수요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네. 또는 이제 그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당장에는 그런 부담적인 측면이 네. 좀 있긴 하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배터리의 어떤 설계 능력의 차별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네.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방향을 네. 바꿀 수 있는 네, 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일단 화재가 나면은 이게 문제는 사실 화재의 빈번성보다는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리튬 네네. 폭발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화재 빈도수를 보게 되면 내연차가 더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기차가 오히려 더 이제 화재 컨트롤은 네. 더 좋다라는 거고. 네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갖다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탑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먼저 네.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어디 원산지가 어디다 제조사를 다 공개를 했고 네네. 지금 아까 BMW였었나요? 어디가 네. 또 공개를 한 것 같던데 네네. 보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다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뭐 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배터리 인사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에 어느 배터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네. 그 차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회로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맞습니다. 어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여권 도입하라 이제 커지는 여론 이거는 26년부터 EU는 하게 돼 있고 네. 우리도 이참에 네. 해야죠. 사실 지금 돌아다니는 그 전기차가 배터리가 뭔지 알고 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겁나잖아요. 사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리고 차주 입장에서도 겁나죠.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범위가 지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 또는 배터리 관련된 이슈 중에 좀 긍정적으로 호재로 볼 수 있는 만한 게 있을지 그거랑 지금 시장에 알려진 너무나 많은 노이즈 중에 좀 이건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시는 이슈가 있는지. 일단 트럼프 리스크 좀 네. 과장됐다. 네네. 그게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네.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애당초 없는 제도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 합심을 해가지고 뭐 전기차 네. 뭐 보조금을 없애고 뭐 네네. IRA 네네. 폐지하고 이런 폐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공화당 의원들 최근의 행태를 보면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IRA 에너지 세액 공제를 전면 폐지를 반대를 했다. 네네. 이게 왜 반대를 하냐면은 자기네들 그 해당 주에 네. 다 이제 사업 부문이 다 이게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그럼 거기에 관련된 고용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셀 업체들이 다 스윙 스테이트에 들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를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화당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네네. 그거를 그냥 방관하겠냐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하고 최근에 친해지면서 네. 트럼프가 전기차 반대 안 한다. 다만 전기차만이 온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정치인이에요. 네. 결국 중요한 건 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자꾸 그거 가지고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설사 트럼프가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IRA법을 폐지하려면 이 레드웨이브 그러니까 네. 대통령 상원 하원을 전부 맞습니다. 공화당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 음. 불가능해요. 이거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 스테이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 셀업체들 공장이 들어있는 지역구를 보면은요. 네. 그 구랜다 그 주를 보면 네네. 공화당 주가 훨씬 여기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웨이브가 된다 해도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FP는 중국이 앞서기 때문에 LFP가 대세가 되면 우리가 힘들 거다. 이거는 네, 뭐 네. 르노발 5조 배터리 네, 수주한 네. 것만 가지고도 이미 얘기는 다 확인이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ESS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NCM 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왔고 네. 이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NCM 쪽으로 해가지고 네. 수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LFP 쪽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충분히 앞으로 이제 포텐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ESS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의 성장은 빠르면 26년 하반기 늦어도 27년 상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격 저항을 이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의 허들을 갖다 하나 제거해 주는 역할 또는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에서 EV3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 있는 차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차 뭐 저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승기나 이런 걸 봤지만은 저 정도급 차가 지금 보조금 감안해서 네네. 3천만 원 전후라고 하면은 일반 내연기관차 네네. 대비해 가지고 네네. 저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저런 어떤 퀄리티 있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이 어려운 구간들이 조금 회복되는데 좀 빨라질 수도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자꾸 대선에서 트럼프 얘기하는데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뭐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다양한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한 섹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한해서 좀 얘기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네. 내러티브 있잖아요. 네네. 그 LFP 배터리를 수주했다라든지 ESS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보급형 전기차 이슈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거기다 뭐 저기 에코프로 BM 뭐 거래소 네. 이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의 어떤 형성을 통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 그러면서 빈집 효과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트레이딩을 좀 원하거나 아니면 좀 한번 기회를 보실 분이 계신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낮춰놓다가 네네. 다시 한번 좀 다시 눌릴 때 기회를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이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제 있죠. 고객님들 중에서도 네네. 투자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네네. 실제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와서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온다. 세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엔 저점 대비해서 한 30% 내외 네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부 좀 비중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네. 그리고 다시 좀 싸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으시든 그건 뭐 다른 섹터를 보시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신규 참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내러티브 장세가 형성이 돼서 올라갈 때 주로 이제 쫓아가죠. 네네. 주가가 바닥에 눌려 있으면 안 사죠. 네네. 사고 싶은데 더 빠질 것 같은 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비어 있을 때 좀 사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이제 신규 참여자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성향 자체가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포트의 한 부분으로서만 조금 참여하시는 전력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진짜로 돌아서는 그림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비중을 키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주가의 베이스라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기본값 네. 그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진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네. 형성이 될 수 있는 쪽이 뭐 이건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철강 쪽하고 이제 여타 자회사들 네. 그다음에 이제 리튬 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대형주 쪽에서는 그쪽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제일 앞서 있고 네. 그다음에 소듐 이제 이번에 양재도 개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화면에서도 괜찮고 이번에 어쨌든 그 회장님 나오시고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그 거래소 이전 이거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는 베이스는 그쪽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섹터가 작은 쪽에서는 저는 그 북미 쪽 시장에 좀 집중을 하자. 네네. 그래서 북미 쪽 시장에는 중국 업체가 그 소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그 예민한 건 뭐냐면은 제조해놓고 나서 그 재고를 많이 길게 못 가져가는 영역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현지에 공장을 세워야 된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국내 업체들 중에서 현지에 공장을 세운 회사들이 있고 세우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업체는
현지에 지금 공장을 세운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전해액 관련된 섹터들은 좀 쌀 때 네. 많이 빠져 있을 때 조금 담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조금 가외적으로 더 작은 영역으로 얘기하면 네. 실리콘 응급제도 좀 봐도 괜찮을 것 네, 같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을 네, 네. 완료해서 상용화 시킨 데는 네. 어디밖에 없으니까. 네, 대주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점에서 계시니까 네. 상당히 포스코 때 에코프로 이렇게 양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더 많은지 에코프로 쪽과 포스코. 그냥 강성이 에코프로가 많습니다. 아 역시나 네. 에코프로네요. 강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좀 크신 분들 네, 네. 또 금액 선호하는 단위가 섹터고 그쵸?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성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강성이 많으세요. 그 시장 주도주 관련돼서 현장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장 주도주가 너무 이제 또 한 섹터에 쏠리지 않고 뭐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심지어 뭐 화장품까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 미국 시장이 반도체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가 빅세븐이 움직이다가 이제 그쪽이 깨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반도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 네. 급락하고 소부장 박살나고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누가 됐든 간에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한 쪽,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고 네네. 누가 되든 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쪽 그쪽을 보자 해가지고 제약 그 다음에 방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사실 조선 비중이 전 세계 그쵸. 글로벌 네. 캐파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조선은 뭐 10을 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이 우방 국가 중에서 조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해서 지금 세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움직였고 오늘은 지금 화장품이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네, 화장품 근데 박살나더라고요. 화장품이 박살이 났던 이유는 네. 사실 해외의 로레알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최근에 계속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사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키워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네. 그쪽은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미 좀 시장을 잡고 시장에서는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고 부분은 그래서 반영하고.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하는 느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도주 중에 반등도 좀 세게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고 뭐 이 추세가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제가 옹달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얘기 말씀을 드릴 때 24년은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화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네. 그 돈을 번 돈을 가지고 뭐 했을 거냐는 거죠. 결국 그들도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을 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낙수 효과가 또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당장에 지금 8월 달에 이제 유한양행이 8월 21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신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네. 나고요. 네. 이게 존슨앤존슨하고 네. 병영투여한 거 이제 결과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아마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 네.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근데 별다른 이슈가 없다 그러면 3상 뭐 네. 승인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셀트리온이 진짜 2분기 보니까 한 20몇 억 팔았다고 하지만은 그 SC 제형으로 자가 면역 질환제 진펜트라라고 하는 걸 미국에 출시를 네네네. 해서 하반기부터 파는데 이제 PBM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보험 쪽 관련된 네네. 게 이제 다 등재가 되고 했기 때문에 네. 이쪽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신약을 파는데 우리도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SK 그 바이오팜에서 만든 네네. 신약이 있긴 하지만 네. 매출 규모 자체가 뭐 기천 단위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언급되는 것들은 최소 조 단위 이상들을 이제 네네.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단 회사의 그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의 위상도 올라가지만 한국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당장에 최근에 나왔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5천억짜리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 있었고 작년 말에 종근당하고 리가켄 바이오 역시도 라이센스 아웃이 됐었거든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플랫폼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2번, 3번, 4번 반복돼서 팔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하반기에 그 ABL 바이오에서 최근에 자금 확보도 했지만은 이제 얘네들 그 ABL 101이라든지 이런 이제 001이라든지 이런 그 임상 들어가 있었던 것들의 결과들이 곧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뭐 이래 가지고 그 3상까지 안 가고 하려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회사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 바이오를 알리는 이게 이제 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파이프라인 구축이 되면서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네. 기대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8월, 9월은 조금 전통적으로 약했었어요. 제약바이오가.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약해진다 그러면 그걸 기회를 삼아서 비중을 좀 늘려보시라.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름에 강했고 네. 7, 8월이 강하고 8, 9월이 약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월이 또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8, 9월이 아니라 9월, 10월이 네. 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을 혹시 받는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보시기에 그냥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제일 큰 시장은 항암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네네. 있잖아요. 항암 대 비만 치료제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라든지 M&A 했던 걸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네네. 그럼 압도적으로 항암이 많습니다. 역시 항암이네요. 네. 그러니까 비만도 사실 얘기를 들어보고 네. 확장성을 보면은 2030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래요. 네. 우린 둘이니까 여기 하나만 네. 더 있으면 셋 중에 네. 하나가 비만이 돼야 되는 네. 건데 그 정도로 비만이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쵸.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확장성을 놓고 봤을 때나 아니면은 이 항암은 사실 생명하고 직결되는 맞습니다. 분이기 네.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 M&A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항암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시나 제약바이오 다음으로 역시나 가장 센 섹터고 최근에 주가 현대로템 5만 원 넘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방산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먼저 이 그림부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23년입니다.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분쟁 그렇죠. 지역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되네요. 체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어디죠? 인도는 체크가 돼 있는데 왜 네. 중국은 안 돼 있을까요? 그러네요. 중국하고 인도도 항상 분쟁 네네.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남중국해 네. 이쪽도 지금 잠재적으로 항상 네네.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네. 이걸 가만히 놓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이스라엘 이번에 또 전쟁 어쨌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네. 문제는 무기를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네. 대탕트 시대를 갖다가 1990년부터 얘기를 하면 얼추 22년이죠. 그러면은 얼추 봐도 한 30년 이상이 대탕트 전쟁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당장에 지금 독일도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이런 쪽이 그 라인을 다 축소해 버려 가지고 양산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 지금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전에는 미국이 다 지켜줄게 이거였었는데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는 돈 내놔 안 주면 못 지켜줘. 네. 러시아 시켜가지고 니네 네, 공격하게 할 거야. 맞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지만은 직접 개입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군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되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절박하죠. 여기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절박하죠. 또 이스라엘은 항상 잠재적인 어떤 변수였었잖아요. 중동 지역. 요즘 이란하고 사우디가 많이 친해지기는 했지만 예. 이란이라는 또 항상 상수가 남아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있고 또 사실 보면은 그 나라도 사우디도 보면요 카타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쪽은 뭐 사이가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국방, 이 무장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24년도 지금 국방비 보시면은 엄청나게 그림이 다르죠. 늘어나네요. 네. 글로벌 국방 예산의 규모를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10억 달러 규모거든요. 네. 2조 2천억 달러인데 네. 지금 옆에 보시면은 반도체 시장 있네요. 네. 552억 달러. 네. 10억, 100억, 1000억, 네. 5,520억 달러. 비교해 보면 4배잖아요. 네 배네요. 반도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이 못 나갔었던 이유가 여러 전쟁도 안 나는데 네. 우리만 필요한 거지. 딴 데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굳이 좀 몇 군데 네.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그 K9이 필요했었던 데 인도 같은 데는 네. 중국하고 싸우다가 이제 얻어맞고 나서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간 건 있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었던 거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전쟁이 한번 나게 되고 그다음에 분쟁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미국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이제 수호신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국방비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자체 무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된 건데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성향이 뭐냐면 첨단 무기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미들웨어 가성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첨단 무기라 하면은 이제 뭐 레이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 우주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네, 네. 또 뭐 미국에서 네.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나라 무기는 일반 그 미들웨어급이라고 해서 미들급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전차 네. 뭐 옛날 무기들 네. 있잖아요. 이제 저기 K9 자주포 네,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돼 있는데 마켓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요 이 첨단 무기 쪽이 95%예요. 비싸거든. 네. 비싸고 네. 또 만들 수 있는 데가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이제 선진 국가들. 네. 근데 이 미들급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미국도 만들긴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근데 비중이 작으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 M1A2 같은 경우도 자체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해요, 지금. 거기도 전쟁의 필요성도 많이 들었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이런 탱크 만들고 뭐 네. 이러는 걸 갖다가 좀 많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다 M&A 되고 네. 뭐 정리되고 하다 보니까 캐파가 확 줄어버린 거거든요. 독일은 지금 실제로 독일 전차 그 오더를 받아도 이게 나오는 게 하세월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제 자료 정리하면서 봤던 건데 루마니아였나 어디가 그 독일 전차 주문했는데 5년 만에 한 대가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양산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께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성능 자체도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성능 테스트를 했지만은 오히려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 사정. 왜냐하면 지네들이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외부 조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 자기네들이 수리가 안 되니까 이 수리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을 갖다가 이 우방국 호주,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에다가 준 게 그 해군 MRO 이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군수물자 조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림팩 훈련에서 비궁이 그 세 번째 테스트를 받은 건데 그 비궁 그 실사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성공 적중률 표적 그 관통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100% 완벽하게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겠지만 가급적이면 걔들은 비싸고 고급화된 거 첨단 무기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 이제 그 미들급 무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좀 룸을 좀 열어주는 그런 측면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나토 표준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FA-50 공격기 같은 경우는 F-16 조종사들이 그걸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폴란드에서도 F-16 좀 줘 그래서 가져가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 말 그대로 연습기 훈련기기도 하지만은 공격기도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FA-50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사용이 공격용 그 비행기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용성 측면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게 됐고 그 전차 관련된 가격이에요. K2 흑표가 폴란드 향이 200억이거든요. 물론 요즘 환율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레오파드 리투아니아 향 레오파드라고 하면 독일 전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450억. 자, 레오파드 이탈리아는 600억. 이건 조건은 기술 이전 조건. 에이브람스 M1A1 중고가 270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신형 전차가 지금 200억인데. 그러니까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물론 물건도 못 받지만 가성비를 또 따지는 거죠. 그쪽이 뭐 돈이 막 넘치는 나라는 또 아니니까. 포탄 가격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포탄 만들면은 지금 개당 단가가 한 7, 8천만 원? 그때 한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 건 100만 원 원대에서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가 가성비예요.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그래서
자꾸 동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 거고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이 지금 이제 9월 달로 네. 기대를 한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국방장관이 8월 말에 네. 폴란드로 가는 것 같고 네. 폴란드 외신 기사를 보면은 9월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실사격 테스트 끝났고요. 실사격 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빠르면 연내, 늦어도 뭐 내년 초 그때쯤 되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왜?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슬로바키아도 지금 그 전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네. 그 입찰 넣어라 네, 네. 제안을 오히려 했는데 거기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재원을 놓고 보면은 그 독일 전차나 미국 그 M1A2 전차 이런 쪽이 되게 무거워요. 아, 그래서 네, 진흙에 빠지거나 네. 산악에 가거나 할 때는 올라가질 못. 근데 슬로바키아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산이군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요즘 남중국해 쪽에서 자꾸 이제 그 거기를 다 자기 바다다 해가지고 하다 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도 역시 무장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 파키스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도 상대해야 되고 또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역시 꾸준한 것 같고 중동 뭐 말할 필요 없이 무기는 계속해서 그쪽은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 말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사님이 혹시 이사님만의 좀 관심 있는 섹터나 산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네. 딱히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된 걸 좀 보고 있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라니냐가 이제 도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동남아와 중국 남부로 이제 향하는 묘풍의 속도가 엘니뇨의 후퇴로 인해서 빨라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따뜻한 게 동남아하고 중국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입이 되면서 네. 해수면 온도를 상승을 시킵니다. 네.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동태평양면은 거꾸로 또 얇아져 가지고 이쪽은 약간 건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멕시코만 일대 또 허리케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이 좀 있고 이럴 경우에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허리케인 발생하고 하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금속 생산 비용이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질소계 비료 쪽에 이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 곡물가를 좀 자극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라니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네. 그 건조했었던 쪽에 이제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하면서 코코아라든지 네. 네. 커피라든지 네. 이런 산지 쪽에서는 이제 또 이게 생산이 네. 좀 그 수확기에 좀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코코아 가격이 10,000불, 10,000몇천 불 갔던 게 지금 이제 7,000불, 많이 8,000불 떨어졌죠. 갔던 거죠.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커피 가격도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라니냐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그 저쪽 그 북미 쪽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는 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게 파종하는 시기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곡물가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냐? 올해는 아니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가격으로 반영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내년 한 중반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라니냐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재료의 어떤 가격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하나씩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하이트즈 진로 아마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모처럼 많이 올랐는데 한 3, 4%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J제일당도 실적 나왔는데 주가 뭐 한 10,000원 가까이 올라서 끝난 것 같고 그 외에 뭐 롯데헬푸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덜 나왔던 것 같고 롯데칠성은 괜찮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적들은 나오는데 하반기 전망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음식료가 올 상반기에 특히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결국은 물론 그 매운맛에 대한 어떤 중독성도 있겠지만은 가성비가 되게 컸습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빅맥 세트 같은 경우가 지금 $18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2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삼양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2달러가 안 되잖아요. 1달러 네. 44달러, 41.44달러, 그 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뭐 1달러 내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이제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뭐 출시하면서 주가가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5,000원짜리. 근데 거기도 이제 안 되니까 네. 가격을 낮춰서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 가격 자체가 워낙에 지금 가성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역시 여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제가 왜 라니냐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네. 지금 당장은 영향을 안 미쳐도 결국에는 그게 곡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네. 그 제품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네. 우리는 항상 그렇죠. 공정위에 네. 제한을 받게 되죠. 네, 네. 아무래도 이건 또 생활물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적 자유롭다. 해외는. 네. 그래 그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을 보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음식료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거는 물론 뭐 이익이 많이 나서 올랐죠. 수출이 잘 돼서 올랐죠.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성장의 개념으로 놓고 접근을 해서 본다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마켓만을 상대하던 업체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마켓을 갖다가 뛰어들게 된 거죠. 이를테면 옛날에 2010년도 전후에서 주가가 음식료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네. 뭐였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열면서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중국이 아니고 네. 미국, 네. 그다음에 유럽 네. 이런 쪽으로 시장을 열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쪽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로는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걸 캡처했지만은 해외 매출 비중을 좀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실적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시면은 조금 압축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근데 이제 보면은 음식료 보면 최근에 주가 오를 때 보면은 김밥 만드는 회사 급등했었고 네. 네. 또 그게 올라가니까 그 안에 뭐 우엉을 어디서 만든다 네, 해서 네. 우엉 관련된 거 오르고 네. 김도 뭐 김, 네, 올랐죠. 오르고 네. 했잖아요. 근데 수산까지.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꾸준할 수 있고 네. 그 업체들도 꾸준히 캐파를 키워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마켓 사이즈가 그 안에서 규모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괜찮은 건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된다는 거는 가성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독성이거든요. 네. 네. 마라 좋아하세요? 마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마라를 먹으면서 네. 기침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더라고요 먹는데. 네. 네. 그런데 같이 식사하는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제가 몇 번 네. 이걸 왜 먹지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같이 먹어본 네네.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마라 못 먹는다 그러면 촌놈 취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네. 마라 얘기하는 거 자체가 촌놈인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게 약간의 중독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매운맛, 독특하게 매운맛에 대한 맞습니다. 그 중독성이 어필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 씹는 식감, 네. 묘한 식감에다가 거기에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 자체가 뭐 초코도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하얀 거 네. 네. 마시멜로라고 크림, 네, 하나요? 마시멜로. 네. 뭐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독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단순히 많이 팔린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커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니냐 이슈는 내년에 올해보단 내년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여기 공부를 하고 있고 종목까지 아직은 픽업한 단계는 네네. 마지막으로 이사님 그 지금 변동성 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뭐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올인하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는 포트에 특정 종목이나 섹터를 올인하는 경우는 지금 표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 때만 그랬었습니다. 98년에는 삼성전자를 올인했었고요. 네. 삼성전자 올인했을 때 잘한 것 같지만은 35,000원 깨질 때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거 많이 빠져봤자 3만 4,000원, 5,000원 그 선에서 크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32,000원을 깨가지고
제가 멘붕이 왔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못 산 날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계속 사다가 그러니까 겁먹고. 네. 이제 그 98년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그때는 제가 저기 대형주 지금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트 잡아가지고 대응했었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저는 저건 바이오 종목 하나. 그 한 종목 거의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셨지만 3번입니다. 네, 3번밖에 없네요. 저는 올인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올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다 부러졌을 때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다 박살났을 때 이 가운데서 뭐가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럴 때만 했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올인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장이 편안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현금을 일정 부분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 편안할 때 가급적이면 주식을 많이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나 매크로 필요 없어가 안 돼요. 경기 꺾이는 순간 모든 섹터가 다 부러집니다. 2차 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같이 매크로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때는 매크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나쁘다,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크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느낌이 보인다 그러면 전부 팔지는 못하더라도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계셔야지 더 싸게 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셔라. 그다음에 하락 시에 항상 실수하는 게 주가 오르면 사고 싶고 빠지면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락 시에 뇌동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내 종목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회사인지 펀더멘탈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그 업황 내에서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캐증 구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힘든 구간 이게 아니라 이 캐증 구간은 사실 생존 구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회사들 많이 나오죠. 그렇겠죠. 네. 지금도 중국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파산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전기차 회사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견딜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돌아섰을 때 이게 그 빨리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어야 될 거고 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끔 스스로 무장을 좀 해야 된다. 누가 사라고 했다, 누가 좋다고 했다 해가지고 사놨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맨날 욕하고 하는 건 욕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긴장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욕심을 낼 때라기보다는 조금은 긴장을 하고 시장을 점검할 때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주도주에 대한 부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 주신 이영훈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